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유달리 커다란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나뭇가지에는 많은 벌집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지고 난 뒤 한 젊은 농사꾼 돌쇠가 이 벌꿀을 채집하러 이 커다란 나무에 왔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나무 위를 쳐다보니 제일 높은 가지에 있는 벌들은 하나같이 전부 몸이 번쩍번쩍한 벌들이었습니다. 저 꼭대기에 있는 벌들은 생전 처음 보는 신기한 벌들이구나. 이상한데 아무래도 사다리를 가져와서 올라가 확인을 해봐야겠어. 이렇게 돌쇠는 사다리를 놓고 그 나무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벌집을 확인했습니다. 야, 이거 벌집이 꽤 무게가 나가겠는데 안에도 꿀이 정말 실하게 들었겠어. 말을 마친 돌쇠가 벌집을 따려 했는데 이 벌집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집이 필요하면 조심히 자르세요. 아프게 하는 건 싫으니까요. 돌쇠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헛것을 들었나? 아니에요. 헛것이 아니랍니다. 벌집이 필요하면 조심히 자르세요. 돌쇠는 누가 말하나 싶어 자세히 보니 이 벌집 안에 벌이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럴 수가 신기하네. 벌의 말대로 돌쇠는 일단 조심히 벌집을 떼어내서 자루 속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벌집을 조심히 꺼낸 뒤에 자기 방에 우선 놓아두었고 다음날 일찍 일을 하러 밭으로 나갔습니다. 워낙 일이 바빴기 때문에 벌이 말을 했던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쇠가 아침 일찍 나간 뒤에 집에 늦게 돌아왔는데 웬걸 저녁 밥상이 차려진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이런 짓을 도둑이라면 물건이나 훔쳐서 달아나면 그만일 텐데 이런 정갈한 저녁 밥상을 어찌 차려놨단 말인가? 이상하네. 맞다. 혹시 그 귀한 벌집을 훔쳐간 건 아니겠지? 확인해 봐야겠다. 돌쇠는 정신을 차리고 이 벌집을 놓아둔 방문을 열어 벌집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 벌집은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돌쇠는 그래도 불안해서 집안 여기저기를 확인해 봤는데 사라진 물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지 이상하네. 어쨌든 다행이다. 돌쇠는 이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밥이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이야, 아니 이건 정말 너무 맛있잖아.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밥과 반찬은 처음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셨어도 이렇게 맛있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대체 누구야? 누가 이렇게 저녁상을 차려놓은 거야? 돌쇠는 너무나 이상했지만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밥을 먹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일을 하러 나갔다가 돌쇠가 집에 늦게서야 들어가면 항상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또 저녁 식사도 어김없이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몇 날 며칠을 반복하자 돌쇠는 도대체 누가 이러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그냥 살 수는 없지? 누가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은지 확인을 해야지. 숨어서 한번 지켜봐야겠다. 돌쇠는 일을 하던 도중에 집으로 빨리 돌아와서 집 근처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뭐지 아무 일도 없으려나? 에이 일이나 하러 가자. 돌쇠는 일터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집안의 방의 문이 열리더니 아름다운 처녀 하나가 나와서 냇가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뭐지 아니 저 처녀는 어디서 나타난 거야? 돌쇠는 이 처녀가 냇가로 간 사이에 집 안으로 들어가 집안 구석구석 확인을 했고 마지막으로 벌집을 확인하러 자루를 열어보자 그 안에 들어있던 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무언가 짐작하는 데가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고는 벌집을 빼내어 품에 안은 채 집안 구석에 벌집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처녀가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했고 집안일을 다 마친 처녀는 벌집이 담긴 자루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루 속에 벌집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녀는 깜짝 놀라며 이리저리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결국 벌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일이야. 이를 어째 누가 내 집을 가지고 가버렸어. 어찌하면 좋지. 이를 어쩌면 좋아. 처녀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날이 어두워지자 돌쇠는 이제 막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 돌쇠를 보자 처녀는 울음을 그치고는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군요. 내 집을 숨긴 사람은 여기서 당신밖에 없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집이라니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어째서 내 집에 들어와 있습니까? 벌집 말입니다. 당신이 며칠 전 나무 꼭대기에 따와서는 소중히 숨겨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처녀가 울며 말했고 그 모습을 보자 돌쇠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이리도 아름다운 분이 울면서 말하는데 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소. 당신 말이 맞소. 벌집 말하는 것이지요. 그 벌집을 숨긴 건 나요. 하지만 그냥 돌려주지 않겠소. 내가 당신에게 벌집을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2번 다시 당신을 볼 수 없을 것 같단 말이오. 나는 그대를 보고 내 색시라 생각했소. 벌집을 돌려받고 싶다면 나의 색시가 되어주시오. 그럴 수 있겠소? 그러자 처녀는 돌쇠를 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당신의 부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답니다. 절대로 내가 벌이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저는 정말 이 집에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말만은 꼭 명심해 주세요. 아, 당연하지 알겠소. 내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소이다. 정말 나랑 혼인해 주시는 것이오. 내 약속만 지키신다면 평생 당신이 부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벌처녀와 혼인을 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둘 사이에 아이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부인과 아이를 잘 보살피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부인 또한 그런 남편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에 잔치가 열려 돌쇠가 그 잔치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보자 이웃 남자들은 계속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네 부인은 대체 어디서 만난 거야? 아니, 그런 절세 미인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어? 그리고 자네 부인 고향은 어딘가? 어디 사람이야? 내 여태 자네 부인처럼 아름다운 여자는 본 적이 없어. 자네 부인을 보다가 내 부인을 보면 깜짝 놀란다고. 이 사람이 자네 부인이 그 소리 들으면 자네 큰일 나잖아. 아유, 누가 말한다고. 그렇게 이웃 남자들이 돌쇠의 부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또 부러워하자 돌쇠는 어깨가 으쓱해졌고 평소에는 먹지 않던 술을 연이어 받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안 먹던 술이었기에 돌쇠는 자신의 주량도 잘 모르고 계속해서 술을 들이마셨습니다. 결국 돌쇠는 취기가 오르더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크게 떠들고 말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내 말 잘 들으세요. 제 아름다운 부인을 어떻게 만났냐고요? 고향이 어디냐고요? 그런 아름다운 여자는 본 적이 없으시겠죠? 당연하죠. 제 부인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뭔 소리야, 선녀라도 돼. 아휴, 이 사람 취했구만. 안 취했어. 나 하나도 안 취했어. 내 부인은 선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벌이에요. 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술에 잔뜩 취해 돌쇠는 부인의 부탁도 저버리고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모두 말해버렸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놀라운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고 퍼져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벌이 변한 부인을 구경하겠다며 이게 사실이냐며 집에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돌쇠는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유, 우리 예쁜 부인 어디에 있어? 너무 어여쁜 내각시. 그런 돌쇠를 보고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제가 그렇게 부탁하고 신신당부를 하였는데 결국 제가 벌이었단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말았군요. 어찌하여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당신이 그러면 저는 이곳에서 살 수 없다고 했잖아요. 부인의 말을 들은 돌쇠는 그제서야 술이 확 깨는 듯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게 미안해. 내가 왜 그랬지? 아유, 이놈의 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소. 그 안 먹던 술을 마셔서 이게 다 술 때문이야. 다 술 때문이라고 어쩔 수 없었소. 저는 이제 이곳에서는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만 떠나겠습니다. 아이는 당신 곁에 두고 갈 거예요. 단호한 부인의 대답에 돌쇠는 울며 불며 계속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인이 벌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안 돼, 부인 가지 마시오.
돌쇠는 아이를 안고 곧바로 부인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혹여나 부인이 올까봐 일도 안 하고 아이 옆에서 부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부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부인이 나타나 말하는 것입니다. 서방님, 제가 떠난 지 1년이 되었군요. 우리 아이도 많이 자랐고요. 저는 이제 제 아이를 데리고 가려 합니다. 이제는 절 잊으시고 좋은 연분을 만나서 잘 사세요. 그리고 아이는 아주 잘 키울 것입니다. 그리 말하고 부인은 사라지고 돌쇠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황급하게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말대로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자리에 덥석 주저앉으며 울며 말했습니다. 내 그놈의 술 때문에 그리어 예쁜 부인과 아이를 잃었구나. 내 부인이 약점을 평생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많은 사람에게 떠벌렸어. 이는 내 부인에게 용서받지 못할 짓이구나. 돌쇠는 하염없이 울다가 다음 날부터 전국의 산에 벌집을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 이후에 돌쇠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김선비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머리가 똑똑하고 아주 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능력을 발휘 못하고 중년이 된 지금까지도 아주 곤궁하기 짝이 없이 그야말로 끼니도 잘 챙겨 먹지 못하고 집도 다 허물어진 초가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일찍 하였으나 아내가 큰 병에 걸려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김선비에게는 딸 2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일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2딸을 먹여 살리는 데는 여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키우려고 하니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큰딸은 벌써 혼기가 차서 친구의 아들과 약혼을 하였으나 집이 너무 가난한 탓으로 혼수는 아무것도 준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혼인날에 새 옷 한 벌 해줄 힘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밤낮으로 걱정을 하던 차에 문득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이종 사촌형 하나가 한 마을에 사또로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그런 사정을 말하면 다소 일이 풀리게 되리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친한 친구에게 간청을 하여 약간의 노잣돈을 빌려가지고 이종 사촌형이 있는 마을까지 찾아갔습니다. 과연 김선비의 생각대로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종 사촌형인 사또는 본래 재물을 탐내어 몹시 인색한 인물이었기에 혹시나 자기의 궁한 친구나 가난한 일가가 찾아와서 노잣돈이라도 뜯어갈까 염려하여 여봐라, 내 말 잘 듣거라. 어떠한 사람이든지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거든. 허락 없이는 절대로 관아에 들이지를 말거라. 내 말을 어길시 엄벌에 처할 것이다. 하며 관아의 포졸들에게 항상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하곤 하였습니다. 당연히 김선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관아를 찾아가도 엄격하게 거절하니 김선비는 할 수 없이 관아 근처에다 방 하나를 구하여 임시 거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묵고 이틀 묵고 10여일을 묵어가며 날마다 관문을 두드렸으나 문 앞에서 어떻게 검사가 심한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포졸들에게 가진 모욕만 당하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럭저럭 가지고 갔던 노잣돈은 다 써서 없어지니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고 보니 객주집 주인까지도 그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어느 날 김선비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보시오 손님, 저에게 좋은 수가 있습니다. 손님이 사또와 이종 사촌이 되신다면 힘들게 오셨다가 한번 면회도 못하시고 그와 같이 공경을 당하시니 내 말대로만 해보시는 게 어떠하겠어요? 들으니 오늘 사또께서 사창에 나오셔서 검사하신다니까. 아침 일찍이 사창 앞 길가에서 기다리시다가 사또가 지나가시거든. 그때 고함을 쳐서 한번 만나도록 하세요. 일단 얼굴을 마주쳐야 무슨 일이든지 생기지 않겠어요.
김선비는 그녀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고 그날 아침에는 마음이 급한 나머지 미처 조반도 먹지 않고 일찍이 사창 근처 길가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과연 틀림없이 사또가 그 길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바로 사또를 보더니 고함을 쳐서 사또 일행을 멈추고 인사를 한 뒤 말하였습니다. 사또,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 마을에 찾아와서 여러 날 동안 만나뵈려고 찾아갔지만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또를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객주집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또는 아주 냉정한 태도로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한 포졸에게 여봐라, 이 손님을 안내하여 관아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게 하여라. 하고는 포졸들을 재촉하며 그대로 가던 길을 가버렸습니다. 김선비는 사또를 만나려고 갖은 고생을 하며 몇 날 며칠을 기다렸는데 사또의 태도가 그렇게 냉정하고 보니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였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선 모든 감정을 다 죽이고 화를 꿀컥꿀컥 참으며 포졸을 따라 관아로 가서 사또가 돌아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또가 웬만큼 인정이 있고 체면을 차리는 사람 같으면 김선비에게 점심 대접이라도 하게 하였겠지만 원래가 돈만 알고 인정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은커녕 아무도 김선비에게 점심 대접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그날은 사또가 일이 바빠서 그랬던지 중간에 놀다가 오느라고 그랬던지 밤늦게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조반도 먹지 못하고 빈속으로 와서 사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려니 배가 너무 고팠으며 또한 홀로 방 안에만 있으니 얼마나 갑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또만 오면 잘 먹겠지 하고는 눈이 감기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사또가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녁상을 내오기 시작하는데 사또 밥상으로는 가진 진수성찬을 상이 휠만치 잘 차린 것은 물론이고 꽃도 같고 달도 같은 기생들이 주위에 쭉 둘러서서 반주도 따르고 건주가도 부르지만 김선비의 저녁상은 다 부러진 초라한 밥상에 반찬이라는 것은 콩자반 콩나물 등이며 술이라고 주는 것은 막걸리 몇 잔을 귀떨어진 헌병에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이나마 배고픈 김에 감지덕지하며 먹었겠지만 김선비는 비록 배고픔이 뼈에까지 사무치지만 그러한 천대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사또, 그래도 사또와 내가 이종사촌 간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먼 길을 찾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푸대접을 할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인사체면을 모르기로 너무 하신 거 아니십니까? 하고는 앞에 놓은 밥상을 번쩍 들어 사또의 밥상을 냅다 치니 밥상이 엎어지며 상에 놓았던 음식이 모두 흩어져서 사또와 기생들의 의복에 음식들이 다 묻고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벼락을 맞은 듯이 큰 봉변을 당하니 노염이 머리끝까지 뻗쳐서 김선비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놈, 너 같은 이종사촌이 다 무슨 소용이냐? 그래도 특별 대접하여 한자리에 앉히고 술밥까지 주었더니 투정 지랄을 하는구나. 이놈, 그런 버릇을 누구 앞에서 한단 말이냐? 그리고는 화가 덜 풀렸는지 포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장 이놈을 잡아내서 쫓아내거라. 만일 어느 놈의 객주집에서라도 이런 놈을 집에 붙여두고 잠을 재우거나 밥을 먹인다면 어명에 처하리라. 알겠느냐? 하며 큰 소리로 호령하니 사또의 말을 들은 포졸들은 일시에 달려들어 김선비를 잡아 끌고 가서 큰 길가에 내다 버리고 모든 객주집 주인에게 김선비를 유숙시키지 말라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때 김선비는 종일토록 밥을 굶어 기운을 차릴 수 없는 터에 그와 같은 큰 봉변을 당하고 나니 날이 저물어서 이 어두운 밤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알 수 없어서 마치 얼빠진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정신없이 길가에 넘어져 있다가 밤이 조금 늦은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고 사방을 둘러보니 밤은 아주 깜깜하고 인적이 고요하였습니다. 김선비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잠잘 곳을 찾기 위해 우선 정처 없이 걷기 시작하였는데
다행히도 길 건너편 산모퉁이에서 반짝반짝하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을 보고 반가워하며 기운을 차리고 힘겹게 찾아가니 그곳은 허름한 초가집에 아주 나이가 지긋한 노인 한 명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노인에게 사정을 하여 하룻밤 쉬어가는 승낙을 얻어서 방 모퉁이에서 줄인 배를 움켜잡고 새우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몸이 하도 피곤한 까닭에 아무 정신없이 잤으나 한참을 자다 깨니 자기의 신세 생각, 분한 생각이 다시 나기 시작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저리 뒤척하며 뒹굴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을 있노라니 저편으로부터 등불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있는 초가집으로 차차 가까이 오니 이상한 향내가 바람결에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이상히 여기며 자세히 보니 어떤 어여쁜 여인이 이쁘게 단장을 하고 등불과 음식상을 가지고는 마치 아는 집 찾아오듯이 바로 초가집 앞으로 와서는 꾀꼬리 같은 목청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주인님 계신가요? 오늘 밤에 여기에 어떤 손님이 와 계시지 않으신가요? 노인이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여인의 목소리를 들은 김선비가 먼저 앞장을 서서 말했습니다. 누구시오? 오늘 밤에 여기 와서 자는 손님은 나밖에 없어. 왜 그러시는 거요? 김선비의 목소리를 들은 여인 꽃분이는 마치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만난 듯이 반가워하며 초가집으로 들어와서는 김선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또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김선비는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보고만 있었더니 여인 꽃분이가 김선비의 옆으로 바짝 다가와서 귀에다 입을 가만히 대고 말하였습니다. 선비님, 저를 모르세요. 아까 사또 밥상 앞에서 술을 붓던 기생이에요. 사또께서 선비님께 그런 괄시를 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으나 선비님께서 사또에게 밥상을 내치시는 것을 보니 여간 통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천안계집이오나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니 한 번만 보면 인물이 대강 짐작되었는데 오늘 선비님의 관상과 기백을 보니 결코 지금과 같이 영원히 빈곤하게 사실 분이 아니실 거라 생각합니다. 장래일국에 재상이 되실 기품이 있으시니 조금도 낙심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피차 자세한 말씀을 할 수가 없사오니 우선 가져온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시고 누추 하나마 저희 집으로 같이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며 이어서 가지고 온 술상을 내려서 그에게 술이며 안주를 잘 대접한 후에 주인집 노인에게도 술을 주며 선비님을 잘 대접하여 고맙다고 인사한 후 다시 김선비를 안내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기생 꽃분이는 집에 가는 길로 물을 대어서 그에게 목욕을 시킨 뒤에 자기 방으로 안내하여 다시 저녁밥과 술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객지에서의 고생스러웠던 일을 위로하여 주고 또 그의 내력이며 그가 어찌하여 사또를 찾아오게 되었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김선비는 꽃분이의 따뜻함에 감동하여 전후 사실을 조금도 속임없이 다 대답하니 이 말을 들은 꽃분이는 더욱이 그에게 동정하여 한층 더 친절하게 대접하고 김선비 모르게 혼수를 마련하여 그의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김선비는 딸의 혼수 때문에 이곳 사또까지 찾아가서 가진 괄시를 다 받고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였지만 뜻밖의 은인인 기생을 만나서 생전에 맛보지도 못하던 가진 호강과 가진 대우를 받게 되니 공한 김선비의 마음이 편해지면서 자기 가족들이 밥을 굶을 생각과 자기 딸의 혼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은 생각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즐기며 한껏 신나게 놀았습니다. 기생 꽃분이는 얼마 동안은 그를 위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어느 날 밤 조용한 틈을 타서 김선비에게 말하였습니다. 선비님, 저 같은 기생의 품속에서 일생의 단꿈만 꾸게 되시면 장래에 큰 일을 할 수 없으니 저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은 고마우나 장래를 생각하시오.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입신양명하실 일을 하십시오. 김선비는 이 말에 더욱 감격하여 말하였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은 못하는 바는 아니오. 원래 이곳에 온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게 된다면 자식들을 볼 면목이 없어서 오늘이나 떠날까 내일이나 떠날까 하며 그대로 있는 것이오.
이 말을 들은 꽃분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선비님, 사내대장부가 그까지 소소한 일로 걱정을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벌써 그러신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미 그런 준비는 다 하여 보내드렸사오니 그런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바삐 고향으로 가셔서 소원 성취나 하십시오. 하고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조반 대접을 잘해 올리고 김선비를 보내려 하였습니다. 김선비는 너무도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꽃분이와 차마 떨어진다는 생각에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억지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럭저럭 며칠을 왔던지 마침내 집에 와서 보니 꽃분이 말대로 과연 집안의 생활이 전보다 훨씬 낫고 딸의 혼수도 한 가지 군색한 것이 없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딸들은 그것이 모두 사또 덕으로 그리 된 줄만 알고 사또에게 대한 찬사가 여간 아니었습니다. 김선비는 그러하다고 대답하고는 자세한 내용은 구태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생 꽃분이와에 있었던 일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후 몇 년 후에 김선비에게는 꽃분이의 말대로 과연 늪복이 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무슨 복이 터진 것일까요? 얼마 후 바로 과거 시험에 합격하더니 추후 임금의 엄청난 총애를 받아 어사로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김선비는 평생에 잊지 못할 원한을 품고 있는 사또에게 복수와 또한 기생 꽃분이와 반갑게 만나게 된 좋은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어느 곳보다도 먼저 사또가 있는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우선 김선비는 예전에 은혜를 입은 기생이 그동안 무고하게 잘 지내고 또 자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전과 같은가 아닌가를 한번 시험하여 보려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는 기생 꽃분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꽃분이의 집사람들은 김선비를 보자 거지로 알고는 문전에서 내쫓으려 하였으나 유독 꽃분이만은 김선비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반가이 뛰어나와 맞았습니다. 김선비는 꽃분이를 보자마자 그녀가 무슨 말을 묻기도 전에 먼저 말하였습니다. 잘 지내셨소. 안타깝게도 나는 원래 박복한 탓으로 그때 고향 집으로 가다가 중도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었소. 그래서 당신이 준 돈을 전부 빼앗기고 맨몸으로 집에 들어갈 면목이 없어서 그만 거지 신세가 되어 이곳저곳으로 방랑을 하며 걸식을 하다가 염치 없이 또 찾아왔소. 웬만한 기생 같으면 다시 거지 신세가 된 걸 본다면 낙심하고 돌아보지 않을 터이나 꽃분이는 지난 날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그대로 환영하며 우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런데 김선비는 새 옷을 갈아입고도 자신이 입던 허름한 옷을 특별하게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것을 본 꽃분이는 허름한 옷을 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김선비가 다시 허름한 옷을 가져오니 꽃분이는 그제서야 눈치를 차리고 일부러 거짓 화를 내며 떠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선비님, 새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왜 허름한 옷을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김선비는 그제서야 꽃분이의 귀에다 입을 대고 조용히 이야기하였습니다. 낭자, 사실은 그 허름한 옷 속에 마패가 들어있어. 속여서 미안하오. 이 말을 들은 꽃분이는 크게 반가워하며 그러면 그렇지. 내가 사람 보는 눈은 틀림없어. 하며 한참 동안 김선비와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김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아니지 어사님이지. 어사님, 제가 태어나서 이토록 기쁜 날은 처음입니다. 그럼 이제 사또를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글쎄, 나도 올 때부터 이 일을 생각 중이오. 사또의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봉고파직을 시켜야 옳은데 그래도 이종사촌 간이니 아직 고민 중이오. 어사님, 저에게 좋은 방도가 있습니다. 그 일은 아마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어요. 파직을 시킨다면 그가 아무리 잘못하였더라도 어사님께서 보복을 하느라고 그랬다 하기 쉽고 그래도 용서한다면 공사를 구분 못한다는 평을 듣기 쉬울 터이니 먼저 그의 죄를 하나하나 명백하게 파헤치고 그로 하여금 스스로 사직시키면 모든 일이 다 원만하게 될 것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는 자필로 그동안 사또의 잘못된 행적을 명확하게 적어 김어사에게 주고 그날 밤에 김어사를 관아에 보내서 비밀리 사또를 만나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꽃분이는 김어사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사또와 김어사의 행동을 엿보았습니다. 그것은 꽃분이도 예전에 사또가 김어사에게 너무도 천대하였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또가 처참해지는 광경을 한번 통쾌하게 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예전에 김어사에 대하여 그렇게 괄시를 하던 사또는 또다시 김어사를 보더니 다시 괄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전에 밥상을 내던지던 모습이 생각나 포졸들을 불러오게 가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김어사는 웃으면서 소매 속으로부터 마패를 내보이니 사또는 벼랑간 등골에서 식은땀이 쫙 흐르고 얼굴빛이 아주 새파랗게 변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사또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적은 범행록을 꺼내서 일일이 낭독함에 이르러서는 어느 사이의 땅에 엎드려서 100번 1000번 사죄하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광경은 옆에서 보는 기생 꽃분이까지도 여간 통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어사는 그렇게 사또를 한번 놀래주고는 꽃분이가 지시하던 바와 같이 관대한 말로 사또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또의 죄로 말하면 당연 봉고 파직을 시킬 터이나 인정상 할 수 없고 또 그대로 묵고 한다면 사정으로 공사를 폐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이 고을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가 없을 터이니 내일 아침에 사직서를 써서 내놓는 동시에 사직을 하거라.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배려이니라. 김어사의 말을 들은 사또는 감지덕지하여 그대로 사직을 하게 되고 김어사는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한 김어사는 바로 다시 꽃분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당장이라도 당신을 데리고 가고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 그대를 데려다 살 수가 없으니 당분간은 더 고생을 하고 기다려 주시오. 네, 알겠어요. 전 당신이 불러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고 서로 훗날을 약속하고 작별하니 이 일을 알게 된 사람들이 모두 기생 꽃분이를 칭찬치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이 소문을 듣고는 꽃분이를 매우 기특하게 여기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김어사에게 꽃분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김어사는 자신이 재능을 알아본 기생 꽃분이 덕분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으며 꽃분이의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평생을 아껴주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웃긴 옛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대장장이와 목수가 이웃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장장이네 집과 목수네 집은 바짝 붙은 게 아니라 사이가 좀 떠 있은 것입니다. 그 사이가 뜬 곳에는 대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장장이는 쇠를 다루는 사람이니 밤낮 챙강거리는 게 일이지 않겠습니까? 쇠를 달구는 데는 풀무질이요 쇠를 두드리는 데는 망치질인데 그 소리가 좀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챙강 푸시시 챙강 이러고 밤낮으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대장장이는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아주 일을 잘했습니다. 마음씨도 좋아서 돈 없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쟁기건 홈이건 그냥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대장장이에게 한 노인이 찾아와 이가 다 나간 호미를 가져온 것입니다. 미안하이 이걸 고쳐주게나. 돈은 없는데 어떻게 안 되겠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씨 착한 대장장이가 웃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원래 이 정도는 그냥 고쳐줍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불에 오미를 넣고 뚝딱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좋아라 하며 내가 너무 고마운데 줄 거는 없고 점을 좀 치네. 앞으로 누가 와서 이사 가라 하면 안 간다고 하게나. 그렇게 3번 거절하고 이사를 가게나.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게야. 하는 것입니다. 대장장이는 알았다 하고는 노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수도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니 밤낮 툭닥거리는 게 일이지 않겠습니까? 나무를 자르는 데는 톱질이요. 못을 박는 데는 망치질인데 이건 또 좀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뚝딱뚝딱 시울렁 뚝뚝딱 이러고 밤낮으로 소리를 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챙강챙강 뚝딱뚝딱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목수 또한 인심이 후하고 성품이 착해서 가난한 마을 사람의 집도 공으로 고쳐주고 이것저것 세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대장장이를 찾아간 노인이 부러진 지팡이를 들고 목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대장장이에게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미안하이 이걸 고쳐주게나. 돈은 없는데 어떻게 안 되겠나. 그러자 목수도 웃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냥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미리 만들어 놓은 튼튼한 쇠지팡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좋아라 하며 내가 너무 고마운데 줄 거는 없고 점을 좀 치네. 앞으로 누가 와서 이사 가라 하면 안 간다고 하게나. 그렇게 세 번 거절하고 이사를 가게나.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게야. 어느 해에 웬 양반마님이 이 마을에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에서 높은 벼슬을 하던 남편과 사별하고 조용한 곳으로 쉬러 온 것입니다. 이 마님이 남편 벼슬할 때 뒷돈을 아주 많이 받아 돈깨나 있는 탐욕한 여자였습니다. 이 마님이 제 딴에는 좋은 집터를 찾는다고 직관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더니 대장장이와 목순의 집 사이에 있는 대밭이 천하명당이라고 거기에 터를 잡았습니다. 대를 모두 베어내고 그 자리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턱 지어놓고 사는 거지 뭡니까? 명당자리 집터에 집을 짓고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루 이틀 살아보니 이거 원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앞뒷집에서 밤낮으로 소리를 내는데 앞집에서 챙강하면 뒷집에서 뚝딱하고 앞집에서 푸시시하면 뒷집에서 시울렁하고 이거 뭐 소리가 끊이지를 않거든 말입니다. 본래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야 그 소리가 귀에 있기도 했지만 다 같이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 시끄러운 줄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하루라도 챙강 뚝딱 소리가 안 나면 잠이 안 올 만큼 정이 붙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일 안 하고 글만 읽고 살던 양반님 귀에는 그 소리가 무척 거슬린단 말입니다. 마님내야 그저 둘레가 고요해서 마당에 오동잎 치는 소리까지 들려야지. 글도 읽히고 시도 나오고 그런 모양이지 않겠습니까? 아 이래서 이 양반이 참 견딜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수 좀 하려고 하면 챙강시 좀 읊으려고 하면 뚝딱. 이러니 사람 환장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저 두 놈의 집을 몽땅 부숴버리고 대장장이와 목수에게 곤장이나 몇 대 안겨서 멀리 쫓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 정도 아니고 벼슬하던 남편도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명색 양민한테 그럴 수는 없거든 말입니다. 생각다 못해 이 양반이 하루는 대장장이와 목수를 찾아갔습니다. 먼저 대장장이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풍수를 좀 볼 줄 아는데 자네 집터가 오행으로 말하면 물에 터일세. 자고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상극이니 불을 다루는 자네 일에는 맞지 않으니 더 늦기 전에 딴 데로 이사를 가는 것이 좋겠네. 이사하려면 돈이 들 터이니 내가 좀 보태줌세. 대장장이가 노인의 말이 떠올라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님이 다시 구슬리며 자네가 이사 가면 내가 100냥을 줌세. 그러자 대장장이가 노인의 말대로 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속은 타가지만 다시 구슬리는 것입니다. 그럼 500냥은 어떤가? 이 돈이면 새 집을 짓고도 남지. 대장장이는 500냥에 솔깃했지만 노인의 말을 믿고 또 거절했습니다. 마님이 이제는 흥분해서 대장장이에게 소리치며 그래 내가 자네를 살리는 셈 치고 1000냥을 주겠네. 이 돈이면 평생 일 안 하고 써도 될 돈 아닌가? 그랬더니 대장장이는 아이고, 마님께서 소인을 이렇게나 생각해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분부대로 합주요. 하고 선선히 응낙을 한단 말입니다. 이제 됐다 하고 그 다음에는 목수를 찾아가서 내 지리를 보니 자네 집터가 오행으로는 불에 터일세. 불이라고 하는 게 뭔가? 나무를 태우지 않나? 그러니 나무를 다루는 자네한테는 맞지 않으니 내 이사 비용을 좀 보태줄 터이니 딴 데로 집을 옮기게나. 목수가 노인의 말이 떠올라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님이 다시 구슬리며 자네가 이사 가면 내가 100냥을 줌세. 그러자 목수가 노인의 말대로 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속은 타가지만 다시 구슬리는 것입니다. 그럼 500냥은 어떤가? 이 돈이면 새 집을 짓고도 남지. 목수는 500냥에 솔깃했지만 노인의 말을 믿고 또 거절했습니다. 마님이 이제는 흥분해서 목수에게 소리치며 그래 내가 자네를 살리는 셈 치고 1000냥을 주겠네. 이 돈이면 평생 일 안 하고 써도 될 돈 아닌가? 하고서 또 돈냥깨나 조인해놨습니다. 그랬더니 목수도 좋아라 하며 그거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요. 소인은 무식해서 여태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습지요. 하면서 당장이라도 이사를 가겠다고 하거든 말입니다. 마님은 제가 낸 꾀가 생각할수록 대견스러워서 싱글벙글하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방에 느긋하게 앉아 있으니 아닌 게 아니라 저녁에 대장장이와 목수가 찾아와서 내일 이사를 가게 됐다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참 잘 되었다 하고 떡이야 술이야 잘 대접하고 1000냥씩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튿날이 되어서 이 마님이 일어나 보니 아침부터 앞뒷집에서는 전보다 더 요란하게
챙강 뚝딱 하는 소리가 나거든 말입니다. 밀린 일을 마저 해놓고 이사를 가려나 보다 하고 그 소리가 그치기만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도 그놈의 시끄러운 소리가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조용해지겠지 했는데 아날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그놈의 소리가 그칠 기미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아, 이놈들이 사람을 속여도 분수가 있지. 오늘로 이사를 가겠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 마님이 화가 다락같이 나서 대장장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대장장인은 안 보이고 목수가 일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목수가 양반을 보더니 천연덕스럽게 한다는 말이 약속드린 대로 오늘 이리로 이사를 왔습지요. 듣자 하니 마님께서 이 집 터가 물에 터라 하셨다지요. 물은 나무를 키우고 나무는 물을 내니 저 같은 목수에게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집터가 아니겠습니까요? 하는 것입니다. 마님이 기가 탁 막혔지만 할 말이 없어서 입맛만 쩍쩍 다시다가 목수가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으로 가봤습니다. 거기서는 목수 대신 대장장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장이도 천연덕스럽게 하는 말이 마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집터가 불에 터라고 하셨다기에 이리로 이사를 왔습지요. 불에 터라면 저 같은 대장장이에게 안성맞춤이 아니겠습니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집만 받고 앉은 거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이사를 하긴 했으니 약속은 지킨 거고 마님이 제 입으로 물에 터니 불에 터니 해놨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지 않겠습니까? 제 꾀에 제가 속아 넘어갔다는 게 이를 두고 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도 대장장이와 목수는 밤낮으로 챙강챙강 뚝딱뚝딱 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이곳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비싸게 지은 이 집을 버리고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요즘에도 돈께 나 있다고 선량한 사람들을 기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마님처럼 자기 꾀에 넘어갈 것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